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금융론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 박스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조건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금 균등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연단위 매 기말 상환한답니다. 연수로 나눠서 낸다는 거죠. 그럼 지금 대출 원금 5억을 나누기 20으로 나눠요. 무조건 기계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럼 20으로 나누면 2,500이 나오죠. 2,500이 원금 균등 상환액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각각 한 번 상환된 2,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그게 이자 감소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25가 2,500 곱하기 0.05를 때리면 125가 나와요. 12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자 감소액이었어요. 한 해분의 이자입니다. 이자. 그러면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라 그러면 9회차는 8번 상환된 거였죠. 그래서 8을 딱 잡아놓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20번 중에 12번 남았죠. 되셨어요? 12는 20에서 8을 뺀 겁니다. 20 어디서 나왔죠, 지금? 대출 기간이 20년이잖아요. 20등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12 곱하기 125를 하면 이자익이 나오죠, 9회차에. 그럼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액 2,500에 1,500을 합치면 이때 이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4,000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4,000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엔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구해보래요. 그럼 13회차면 12번이죠. 12번. 12번. 그럼 전체 20번에서 12번 상환이 됐으니까 몇 번 남았죠? 8번에 대한 이자는 남았겠네요. 그럼 8 곱하기 125를 하면 되죠. 그럼 8 곱하기 125는 1000입니다. 그래서 이자 납부액은 1000만 원인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제 정말 쉽죠? 지금 우리가 3번 정도 지금 반복해서 본 거잖아요. 네.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전, 생활의 안정, 그 다음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어요. 그럼 주택시장이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주택 소비금융의 양을 늘려주겠네요. 좀 더 장기로, 좀 더 저리로 더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져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주택이 더 많이 지어질 거예요. 그럼 주택 건축 경기는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식이네요. 그럼 저소득층도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택을 사도록 돈을 더 많이 빌려주면 좀 더 수준이 높은, 주거 수준이 높은 곳에 주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게 바로 모기지였죠. 이를 1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고 저당채권이 저당대출자, 은행과 저당차입자, 우리, 갑을, 병 등 사이에서 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그 만들어진 게 저당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사고 파는 시장, 저당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또는 그 저당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저당담보부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부터였어요? 2차였죠, 여러분. 그 다음 3번.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 SPC였습니다.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였어요.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투자자가 물주였던 거 기억나세요? 자본시장의 투자자. 그래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저당담보보증권은 한 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다양하게. 그때 지분형, 채권형, 합친 혼합형,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 골라잡아 쪼개놓은 것. 계층이 여러 개, 다계층 채권이었죠. 쪼개져 있는 개들이 하나하나 CMO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죠.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MM으로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사고 판다가 되는 겁니다. 4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주택금융. 주택과 관련된 자금 융통과 관련돼서 신용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리려는 사람이 신용도가 낮아요. 보증 서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 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만약 배째라 배를 내밀면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그리고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비 등에 사용된다. 이런 부분을 틀린 문장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저당 채권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장기간에 걸쳐서 죽은 재산인 저당, 모기지가 죽음 재산이었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죽은 재산. 얘가 이제 유동화됨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문장이네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럴싸한 지문들이 나오다가 5번에서 김이 빠지죠. 5번이 답입니다. 네, 이제 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주식을 판 거죠. 그럼 그 주식을 산 사람, 소액 투자자로부터 돈이 들어와요. 한 명 한 명은 소액이지만 다수로부터 받으면 이제 큰 금액이 모아지겠죠. 그 금액을 누가 운영해요? 전문가가 운영할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소유하면 임대 수입 발생합니다. 소유하는 건 무슨 형이에요? 저당형이 아닌 지분형이었죠. 그래서 지분을 소유한다 우리가 투자로 해서 그렇게 기억했었어요. 한번 써먹네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저당 대출에 투자해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 있었죠. 걔는 저당형 리츠였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운용 방식에 따라서 모은 돈의 운용 방식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자기관리 리츠. 그래서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은 날 믿어라 날 믿어라 할 때 믿음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라 설립자본금 규모가 크면 믿음이 생기죠. 그 돈을 보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자본금이 오자마자 우리는 마칠 수 있죠.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 그 다음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돈 모아서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죠. 그런데 그 자산관리 회사가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돈 받자마자 들고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도 자본금 규모가 자기 자본 규모가 70억 이상인 거죠. 그래서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설립자본금 규모가 좀 더 낮았죠. 3억이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 아니라 얼마였다? 나오자마자 마치는 거죠. 오자마자. 그래서 5억 원이었습니다. 2번이 틀린 답이네요. 그 다음 3번.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었어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죠. 근데 경력이 너무 짧아요. 공인중개사 딴 지 하루 됐어. 이 사람이 무슨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5년은 묵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누가 지켜요? 독수리 오형제가. 자산운용 전문 인력 몇 명이에요? 5인 이상.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근데 석사를 밟았어요. 그럼 2년 동안의 연구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을 제해서 3년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석사학이면 석3이죠. 3년 이상. 그래서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맞네요.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였습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바로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자산관리 회사에 맡겼어요. 이게 실체가 없죠. 명목상의 회사였어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 그러면 상시 근무한 임직원이 그 서류상 회사의 서류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직원 둘 수 없고 상시 근무한 임원 둘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원 내규가 필요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본점조차도 희미한 애를 무슨 지점을 둬요? 지점은 자기관리 리츠에서 만약에 본점이 서울인데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소유하게 됐어요. 샀어요. 그럼 그때는 계속해서 출퇴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근데 위탁관리 리츠는 기본적으로 자신 스스로 자산 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점 설치할 수 없는 거죠. 직원 고용 못하고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줄 수 없어요. 직원 내규 없어요. 그 다음 5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설립자본금 5억 원, 3억 원을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을 키워야 돼요. 빵빵하게 키우죠. 2 더하고 10 곱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그 기간, 얘를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고 했죠? 5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기억 딱 해주시면 돼요. 그때 주의하실 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그 이름 속에 설립 목적이 있죠?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007 살인면허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수호라는 확실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약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제약이 없어졌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이내 없고 30% 이상 주식 공모도 없고 그 다음 자산 처분의 제한도 없었다라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